내가 믿었던 진실은 단지 잘 포장된 거짓일 뿐이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그림자 아래 존재하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중국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그것을 뒷받침했으니까요. 한국에 가서 우리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와. 친구들의 그 말은 그녀에게 하나의 사명이 되어 이 작은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깨끗한 환경, 정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아 역사를 썼고 그들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녀가 믿어왔던 중국의 우월함이라는 신념을 서서히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계는 한쪽 시각으로 채워진 좁은 시야에 불과했다고.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린샤오입니다. 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과 SNS에서 본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치 작은 나라처럼 보였어요.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대중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뉴스는 제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한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기대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미국 없이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나라. 직접 가서 그들의 현실을 보고 오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출발 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한국에 가서 중국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와 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신념을 다졌습니다. 한국이 과거 전쟁과 혼란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결국 미국의 지원 덕분이었잖아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깔끔한 환경은 눈에 띄긴 했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외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주최한 대학 측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을 때도 저는 한국인 학생들과의 대화를 피하며 그들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첫날 밤, 기숙사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야. 그렇게 단단히 믿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제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충돌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는 캠퍼스의 공기마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 한국인 학생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손을 들고 질문 대신 의견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성과를 이룬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결국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저희 질문에 강당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발표를 했던 학생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할 방법을 찾아낸 나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이 논쟁에서 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발표를 듣는 내내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태도가 너무나 과장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집요하게 문제 삼으려던 부분은 무시했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차분한 태도로 그들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인 학생들을 피하게 되었고 더 이상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불편했어요. 대학 캠퍼스는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득 찼지만 그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애쓰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국 대학 생활도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수업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였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재앙을 겪었지만 이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IT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스크린에는 삼성, LG, 현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기술 혁신이 연구개발과 자립적인 투자에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속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인 학생 2명, 한국인 학생 1명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성공 사례였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중국의 산업화를 비교 분석하는 과제였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저는 한국 학생이 가져온 자료를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은 1970년대부터 반도체 연구에 투자를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건 철저한 연구개발 덕분이죠. 프로젝트 발표가 다가오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려 했던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따라잡으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당일, 저는 팀원들과 함께 발표를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먼저 발표를 시작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는 IMF 위기 이후 더 명확해졌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받으며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했지만 제 말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린샤오 씨, 발표에서 중국과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을 비교하셨는데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외부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술 개발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대답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한 건가?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한국인 친구들에게 초대를 받아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다지 흥미가 없었지만 친구들이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원래 모습 그대로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복원된 거야. 경복궁은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파괴됐었거든. 이후에 복원 작업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어. 그 말에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친구들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를 상징하거든. 그래서 한국은 전쟁이나 외세 침략으로 파괴된 문화재들을 가능한 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으로 향하며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중 하나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던 유물이었는데 복원 기술로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유물 옆에는 복원 전과 후의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를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해왔어.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어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고 싶었지만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끊임없이 제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이 사찰을 복원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들였대. 원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옛 문헌과 사진들을 전부 참고했지. 그러던 중 친구가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도 전통 사찰이 정말 많잖아. 혹시 파괴된 유물들 중 복원된 게 없었어? 그 질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파괴되었는지, 어떤 문화를 복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색하게 대답하며 대화를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린샤오,
너희는 학교에서 문화대혁명 같은 거 안 배워. 어떤 유물들이 파괴되었는지 가르쳐주지 않아? 그 순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에 접속해 문화대혁명과 유물 파괴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기사와 이미지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찰이 잿더미로 변한 사진, 전통 악기들이 망치에 의해 부서지는 모습, 그리고 고대 서적이 불타는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배운 중국의 역사는 5,000년의 위대한 전통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문화대혁명 시기에 파괴된 유물들은 수천 점에 달하며 일부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쟁 속에서도 지켰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 파괴했을까? 저는 처음으로 제 나라의 문화적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며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을 즈음 저는 우연히 대규모 집회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깃발과 피켓을 든 사람들, 그리고 도로를 따라 평화롭게 정렬한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궁금함에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한 자원봉사자가 저를 향해 웃으며 안내지를 건넸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괜찮아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은 거야?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장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경찰은 군중을 저지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관리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집회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서둘렀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친한 한국인 친구 수민에게 제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엄청난 걸 봤어.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경찰이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더라.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저는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수민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려고 모인 거야.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수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 정부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고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이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갈등이 있어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야. 그 대화를 나누며 저는 조금씩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한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언론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거리 곳곳에서는 반정부 시위와 이에 맞선 찬성 집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흥분과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뉴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거리로 나가면 이런 혼란을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인파와 마주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반대하면서도 충돌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 곁에 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이런 시위는 금방 해산됐을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찰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친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고 경찰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 그 말은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이 평화로운 혼란은 제가 알던 정치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며칠 후 강의 시간에도 한국의 계엄령과 정치적 혼란이 주요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국의 SNS를 확인하며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넘쳐났고 탄핵 시위에 참여한 중국인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며 한국 대통령이 물러나야
중국에도 유리하다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은 미국의 꼭두각시다라는 내용이 많은 중국인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이렇게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한국이 우리에게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는 의미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한국 정부의 강경함이 불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그 다양성에 묘한 감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주를 보내며 느낀 점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탄핵 시위와 계엄령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목격하며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제 시각을 점점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외교와 주권이라는 주제를 다뤘고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학자들이 각자의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무심코 노트를 펴놓고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한국 학생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주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이어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 그리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려던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런 우려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국에 의존하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대답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저는 그 학생과 간단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이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중국의 SNS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탄핵 시위를 지지하며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경복궁 근처를 걸으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한국 시민들의 열정, 그리고 경제와 문화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독창성과 노력까지. 이 모든 것은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제 고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한 가지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심이라고 믿었던 관점이 과연 온전한 진실인지, 다른 나라들이 걸어온 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